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윤리 자격 5번째 시간 인터넷 경제생활과 전자금융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경제활동 왜 중요할까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인터넷 빼고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경제활동이란 무슨 뜻일까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인터넷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열렸는데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마켓들이 열리면서 인터넷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토어를 지정을 해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 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1년도 지금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전국의 25,144가구 그리고 만 3세 이상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명수는 63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99.9%입니다.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구 내 컴퓨터 보유율은 73.6%, 그리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6.5%, 역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상회하는 명수가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0.2%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2020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치들이 나타났을까요? 인터넷 쇼핑을 보시면요. 73.7%가 인터넷 쇼핑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의 수는 77.9%가 인터넷 뱅킹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좀 신기한 것은 중장년층의 인터넷 경제 활동이 매우 증가됐다. 2020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수치는 전 연령의 평균 수치였는데요. 중장년층의 경우 6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이 41.2%였는데 연령 평균보다 9.8%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연령 평균이 3.8%였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9.8%니까 매우 크게 늘어났다,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대의 인터넷 뱅킹은 5.8% 증가된 것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전 연령의 경우에는 1.4%였는데요. 지금 50대 분들의 인터넷 뱅킹은 5.8%로 더 크게 상회하는 것을, 평균보다 상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을 활용한 주요 경제활동 추이들인데요. 금융상품 구매, 상품 서비스 판매 이런 것들이 더 조금씩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쇼핑몰을 열곤 하는데요. 지금은 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가 뒤에 나올 오픈마켓이라는 용어하고 같이 혼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보통 장소, 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거래를 하고요. 여러 기업들이 입점을 하는 형태로 쇼핑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인데요. 이 오픈마켓은 원래는 원 용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인 것이죠. 이 온라인 마켓을 누가 고안을 해냈느냐? 이것은 이베이의 설립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오픈마켓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안해낸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상품의 가격이 현실적으로 매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직하고 개방된 시장에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좋은 물건을 잘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런 플랫폼이 있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오픈마켓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역시 장소를 제공하고요.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다른 점은 개인 판매자들이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기회가 개방되어 있고 상품의 정보 제공이 공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로 오픈마켓이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 경쟁을 볼 수가 있고 또 독점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상품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경쟁이 매우 심화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픈마켓의 어떤 윤리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요, 운영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인터넷 경제 활동에서 소비자를 위한 안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라고 부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한 채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거래 비용을 냈는데 그것만 떼이는 경우, 이런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가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제도인데요.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통신 판매업자들은 반드시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 중에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는 제외도 있는데요. 신용카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 결제대금 예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다룰 경우, 그리고 일정 기간 분할해서 공급되는 상품 구매 시에는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은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를 두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나오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줄여서 에스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주관식으로도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 제도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즉 구매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3자가 그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안전하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 이 판매업자에게 그 돈을 지불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결제대금 예치제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내가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제대금 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길긴 하지만요. 하나씩 한 단어씩 보시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을 우리 쇼핑몰에서는 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했는데 상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잘못된 상품을 받았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미리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을 보증하겠다라는 계약이겠죠. 통신판매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이 통신판매업자가 줄 돈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두 군데의 쇼핑몰에서 캡처를 해와 봤거든요. 한쪽은 우리은행의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쪽은 KEB 하나은행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쇼핑몰 이용하실 때 그 사이트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제도들을 쓰고 있는지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수업을 들으시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국민은행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하면서 지급보증서까지 캡처해서 놓아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밑에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계약을 맺은 서류에 대해서 스캔해서 아예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경제활동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요 용어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윈 슈머입니다. 트윈과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다른 사람과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소비자라는 의미죠. 이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리뷰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구매를 하는 그것을 참고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트윈 슈머다라고 합니다. 이 트윈 슈머는요,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는 정보가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엘빈 토플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노동의 현장에 가서 이제는 노동의 가치가 어떤 정보, 컴퓨터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에서 컨슈머의 형태, 소비자 형태도 바뀌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라는 뜻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상품의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획, 그리고 생산, 유통 이런 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소비자, 그 전문적이고 참여적인 소비자를 프로슈머다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적인 금융 장치를 통해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뱅킹 이제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은행과 사용자 간의 금융 업무를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모바일 뱅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동인증서, 공공인증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했지만 지금은 공인된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인증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공동인증서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정의를 잘 모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공동인증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전자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키에다가 사용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해서 만든 일종의 전자신분증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인감증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전자신분증이 되겠고요.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코스콤이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요즘에는 각 은행에서도 이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또 플랫폼 서비스사에서도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공공인증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아까 온라인 뱅킹, 스마트폰 뱅킹, 뭐 이런 모바일 뱅킹 나왔었는데요. 이 오픈뱅킹이라는 것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 오픈한 은행의 공동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송금, 여러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표준화해서 다양한 은행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픈 뱅킹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핀테크라는 용어를 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금융에서 테크를 가져다가 쓸 때 핀테크다라고 하는데요.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오픈 API를 통해서 한 개의 은행 앱에서 여러 은행의 금융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 그것을 오픈 뱅킹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 하나의 은행 앱에서 여러 은행의 금융 업무를 본다라고 이 부분에 파란색을 했냐면요. 나중에 다른 용어들하고 혼동하시지 말아주셔야 될 것이요. 공동인증서나 공공인증서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각 은행이나 플랫폼사마다 앱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뱅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앱에서도 여러 은행의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셨을 때 혼동하시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융거래가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이 오픈뱅킹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의 개방성이 확대된 반면에 보안 측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앱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라는 용어죠.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처럼 로그인하고 암호를 넣고 이렇게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다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하면요. 결제할 때 생체 인식이나 간단한 암호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페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죠. 그 이유는 제조사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플랫폼 서비스사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사에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각 제조사나 플랫폼 서비스사 유통사에서 각각 우리 앱을 써주세요. 우리 간편결제가 편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제조사,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에서 만든 삼성페이나 LG페이,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사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유통사에서는 SSG페이, 엘페이, 스마일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죠? 국외의 경우에는 페이팔이라든가 알리페이, 아마존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 활동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 또 피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실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쇼핑몰, 이런 쇼핑몰은 의심하라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자꾸만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증거가 잘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남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쇼핑몰은 의심해 보시도록 하고요.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 기간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길다. 한 2달 걸린다. 이상하죠? 앞에서 나왔던 트윈슈머처럼 리뷰나 평가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남겼는지 잘 보시고 너무나 배송 기간이 길다 또는 해외에서 배송되는데 좀 수상하다 하는 경우들은 그런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가의 제품을 말도 안 되게 신제품인데 50% 할인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쇼핑몰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게시판에 배송이나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온다. 역시 의심스러운 그런 쇼핑몰이겠죠.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도록 여기서 2가지 이상 체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지 마셔야 되는 쇼핑몰에 해당이 되겠죠.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2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방역 제품이 나왔는데 이 시기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거래보다는 전자상거래 위주로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를 분석해 보니 1분기에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계약 변경 및 불이행 관련 피해가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질 당시 주문받은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상품 발송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오픈마켓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G마켓이나 쿠팡에서 믿을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해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불량품이거나 사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와 고객 간의 갈등인 거는 그 두 분이 해결하는 게 맞죠. 최저가를 미끼로 직거래를 유도한 오픈마켓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품질 관리라든지 또는 AS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이 플랫폼 자체 내에서의 어떤 컨트롤 기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픈마켓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으로 첫 번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게시판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상품의 상세 정보나 거래 조건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앞서 나온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쇼핑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자료가 남게 되니까요. 주문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정보를 출력해서 보존하는 노력들, 그리고 배송된 물품을 바로 확인하고 한참 두었다가 물건을 풀지 마시고요. 바로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처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직거래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확인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자 정보는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들, 이름 이런 것들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특히 오픈마켓에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자의 정보를 보시고 올바른 사업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구매 후기 게시판 이렇게 별점이 몇 개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남겼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별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러 좀 별점이 낮은 점수의 리뷰를 봅니다. 보고 낮은데도 그 정도의 단점은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럼 저는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점이 무조건 높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별점을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 이런 제품은 내가 구매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단점은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을 확인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고시에 의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무엇이며 색상, 치수, 제조국, 제조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를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안전 서비스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이 쇼핑몰을 이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용카드 결제나 주문 결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이니까요. 반드시 이런 것들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인데요. 여러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USB에 저장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에 늘상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공동인증서를 저장을 해두면요. 고정 IP가 될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고유한 주소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고정 IP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킹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 등 이동 저장 장치에 보관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공동인증서가 되면서 각 은행사들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곳에 PC나 노트북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전자금융 거래에서 좀 보안 측면에서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의 보안 프로그램에 자동 보안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좀 취약점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짜은행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가짜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안 되거나 이상한 좀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와야 할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가 아닌지 잘 보시고 만약에 어떤 잔액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상한 정보가 표시된다 그러면 피싱 사이트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피싱과 관련해서 검찰이다, 경찰이다, 국세청이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이다, 거기에 직원이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유선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전화들이 온다면 그것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정말 생겼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생겼다면 직접 오시라고 연락이 옵니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가 대검찰청인데 유선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연결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 인터넷 이러한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식 도중 걸려온 낯선 전화. 송파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라고 말하며 기자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합니다. 혹시 본인께서 라고 아시는 분 중에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지인이 회사 자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기자 명의의 통장이 이용됐다고 말합니다. 인적 사항과 거래 은행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재음식 91년 이제 명의가 맞다라고 확인을 좀 받았고요. 지난달부터 해당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가 해당 경찰서 간부의 안부를 묻자 과장님 잘 계시죠? 수화기 너머로 이어지는 침묵. 이내 전화는 끊깁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모두 10만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나 대환대출 수요가 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시나리오가 아주 정교하고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전화 가로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경찰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예외 없이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범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것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기 관련 정보 제공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군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지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쪽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시기 전에 정보들을 조회해보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사기 관련 정보나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사기 사이트 정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더치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민간 사이트지만 너무나 많은 데이터베이스, 사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험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치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많은 사기 피해 사례들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치트를 만드신 대표님이 실제로 본인이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좀 나누자 해서 만든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러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안전지킴이, 사이버 안전지킴이, 서울시 상거래, 전자상거래센터 그리고 이 더치트 이 세 군데가 바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기 관련 정보 제공처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경제 활동에서 전자상거래 피해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물품 하자 등의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상품 정보를 출력해서 저장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부인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 증명을 사업자 앞으로 미리 발송을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 조정을 할 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뭔가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3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이 3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 하나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 화면이거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아주 작게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의 구제 상담과 요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처음에 소비자 안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구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민원 참여 쪽이 있는데요. 이 민원 참여에 들어가셔서 역시 피해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제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결제 및 입금한 금액을 제3자가, 여기서 제3자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가지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소비자에게 잘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자, 이 소비자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답은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결제대금 예치 계약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써도 맞게는 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에스크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주관식인데요. 이 주관식 문제는 잘 피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결제를 한 후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보험 계약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은 아니겠죠.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 중에서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이 포함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답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나요? 이 단어가 길어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관식으로는 안 나오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든 조합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안에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이 속하는 계약 체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지급 보증 계약 어떤 거라고 그랬죠? 소비자에게 만약에 통신사업자가 판매업자가 채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은행사가 우리가 그 채무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해준다라고 하는 계약. 그것이 바로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희는 다음을 참고하여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영희와 같은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일컬을까요? 보시면 상품 리뷰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 리뷰의 내용을 막 너무 열심히 보신 분들 계세요. 안 보셔도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리뷰를 보고 참고해서 그것을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누군지를 객관식으로 선택하시거나 주관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쌍둥이처럼 그 사람의 평가 후기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트윈슈머라고 합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생산에 참여하는 전문적인 소비자일 경우에는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윈슈머와 비슷하게 리뷰슈머, 모디슈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트윈슈머와 비슷한 용어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트윈슈머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인데요.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으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위조, 변조, 거래 사실 부인 방지 등에 활용되는 것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전자신분증은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 유명 아웃도어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에 구매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죠, 일종이요. 이런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카드 결제보다는 되도록 현금 결제를 이용한다. 여러분 다 읽어야 될까요? 벌써 첫 번째 답이 나온 것 같죠? 두 번째, 정가 대비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 의심해 본다. 좋은 태도고요. 배송 지연이나 환불 요구가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은 구매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사이버 안전지킴이 더치트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한다. 네, 답은 현금 결제보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상거래 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일까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 안전지킴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답이 보이시나요? 답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그럴싸하지만 이것은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경제생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와본 페이지인데요. 미래 경제의 변화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델이라는 델 회사,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죠. 델 테크놀로지스가 이 미래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델에서 발표한 보고서, 미래 경제 전망 보고서라고 해서 퓨처 오브 이코노미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 5G, 6G 통신이 있고요. 인공지능 경제 변화에 크게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인터넷 경제를 주도하는 신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경제의 변화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자율상거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사물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과 함께 도입되면 자율사물이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소비자의 역할을 스스로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율사물입니다. 델에서는 이렇게 자율상거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인공지능 센서 등이 탑재된 기계가 소비자,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알아채고요. 미리 진단하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직접 쇼핑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율상거래인데 이것이 미래 경제의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측 생산, 다른 말로는 즉각적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즉각적으로 제조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예측 생산은 뭐냐 하면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원이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있는데요. 그 자원들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소량 생산, 즉 맞춤 생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굳이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춤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빠르게 제조가 일어날 것이다. 아주 빠른 예측 생산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델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 도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경제 기회의 포용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 윤리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윤리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윤리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포용입니다. 기술의 포용.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델에서는 내다보았습니다. 미래 경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드시나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독하면 병리적인 용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지금은 전면 개정이 되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이다라고 법에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하면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이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과의존이라는 것은 지능정보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것이다. 이 심각한 지장이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심각한 지장이겠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정의 어떤 것인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중독 장애다라고 정의한 학자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이반 골드버그라는 학자가 이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객관식 지문에 나오면 이반 골드버그가 중독 장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지문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자의 이름과 중독장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인터넷 경제생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